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시대 참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화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아, 그래요? 조금 옆에서 하시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아니요, 옆에. 제가 이쪽으로 하라고요? 아니요, 같이 붙어주세요. 아니, 붙어 있으면 좀. 붙으셔야지 저희가 시선 처리가 잘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옆에 세분이 좀 부담스러워요. 괜찮아요? 아니, 저는 이분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거 인물이 비교되는 거 아니야? 네네네. 네, 제가 대표가 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 강연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미화 우리 의원님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사이이기 때문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오늘 뭐 얘기해야 돼요, 서미화 의원님? 지시를 내려주세요. 네. 잠깐만요, 다시. 민주당이 장애 친화정당으로 동시선거하기에 약속하신 공약을 다 지금 진행 중이다 하겠다 하시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장애인 참여를 위해서 장애인 공천 확대 정책을 맡기겠다. 대표 괜찮아요. 제가 대표였잖아요. 네. 서미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때 서미화 의원님이 저를 뭐 이렇게 지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서미화 의원이 해달라는 것은 제가 해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서미화 의원님이 장애인위원회는 왜 장애인국이 없냐, 그리고 왜 당직자는 없냐, 그래서 제가 바로 약속을 했습니다. 장애인국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장애인국만 있으면 뭐예요? 일할 당직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무총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장애인국을 만들고 담당 당직자를 배치하라. 그래서 곧 서미화 의원께 그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속은 지켜가고 있어요, 서미화 의원님. 네. 앞으로 열심히 열렬히 지지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아프신 데가 다 다르죠? 네? 네, 다 다르죠. 장애가 다 다르긴 한데 생각은 대부분 비슷한 분들이 다 오신 거죠? 네. 저희 어머님도 장애를 앓다가 6년 앓다 돌아가셨어요. 예전에는 중풍이라고 그러죠, 중풍. 네, 그래서 못 걸으시고 6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죠. 우리 오면서 제가 검색해서 알아보니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5%, 263만 명 정도가 2024년 기준으로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5%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구의 5%는. 그리고 또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장애인이기도 하다. 아프면 장애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 환갑인데 이게 나이를 먹고 그러면 불편한 데가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것을 구분하기보다는 같은 심정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고 또 이 사회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몸은 좀 불편해서 이동에 뭐 불편함도 있고 이럴 수 있으나
생각의 장벽까지 갖지는 말자. 서미 의원님 제가 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생각의 장벽과 생각의 편견을 갖지 말자.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또 오늘 강의 커리큘럼을 보니까 제 앞뒤로 뭐 정치 참여 얘기도 있고 장애인 정책도 있고 이런 얘기도 쭉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한 3, 40분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물어보시면 답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 40분간은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 네. 그런데 3, 40분 얘기하다 보면 우리 가족사 얘기할 건데요. 거기서 느끼는 바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의 가족 현대사 굳이 강의 제목을 붙인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인삼 많이 나는 동네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 아내는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에서 역시 10남매 중에 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0남매 10번째 막내끼리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사는 집은 제가 알기로 저희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뭐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는데 나도 모르겠더라. 네 아버지가 손만 잡으면 애가 생기더라. 그래서 옛날에는 손만 잡으면 애가 생겼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호적에는 5남매 중에 막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예전에 한번 호적 초본을 봤는데 우리 10명 낳은 우리 제가 막내니까 누나 형들이 되겠죠? 빨간 줄이 다 이렇게 그어 있더라. 호적 초본에 옛날에 왜 빨간 줄을 그었는지 모르겠는데 5명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 형님이 1939년생 올해 한국 나이로 87세 그리고 둘째 형님이 53년생이니까 14년이 비어 있어요. 14년이 비어 있는데 5명을 연거푸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 낳아서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걸어 다닐만 하면 홍역이 와서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애 낳아서 키워서 돌 지나면 아장아장 걸을만 하면 홍역이 와서 데려가고 또 홍역이 와서 데려가고 이렇게 5명을 연거푸 잃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홍역 뭐 그냥 TV하면 금방 나왔잖아요. 죽지 않죠. 근데 예전에는 그랬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기를 안고 산으로 묻으러 갑니다. 묻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산으로 묻으러 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것도 5번씩이나.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1921년생 3.1운동 다음 해에 태어나서 16살 때 저희 어머니 고향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삼북리 대둔산 밑에 동네에서 16살 때 한 살 어린 꼬마 신랑에게 40리를 걸어서 시집을 왔대요. 이 산모퉁이 돌면 동네가 나올까? 이 산모퉁이 돌면 동네가 나올까? 40리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 도착한 마을은 예전에는 지금은 버스도 다니고 아스팔트 길도 깔렸는데 옛날에는 산으로 다 에워싸여서 하늘만 빼곡히 보이는 동그랗게 보이는 그런 산골 오지 마을 화전민들이 살던 그런 동네로 시집을 왔어요. 근데 예전에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고 그냥 시집 가라고 그러니까 시집을 왔대요. 왔는데 마당에서 연지 본지 찍고 혼례식을 올리는데 맞절을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랑 평생 같이 살 신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맞절을 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봤대요. 그랬더니 저하고 똑같이 닮은 남자가 서 있었답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예요. 15살, 한 살 있고 막. 그래도 코도 제대로 붙어 있고 눈도 제대로 붙어 있어서 그래도 안심이 되더래요. 얼굴도 그렇게 큰데요? 네. 저보다 키가 더 크고 저보다 더 건장한 체격이에요. 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대요. 걱정했는데 그래서 그 한 살 어린 꼬마 신랑하고 알콩달콩 살다가 39년도에 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 살아 있어요. 39년도에 첫 애를 낳고 45살, 65년도에 저를 낳았으니 28년간 배가 불러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들 하나 낳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래도 알콩달콩 재미있게 사는데 생대 같은 남편을 일본이 끌어갔어요. 강제징용을 끌려갔습니다. 강제징용을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3년 동안 일본 홋카이도 탄광에서 석탄을 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돌아왔는데 돈 한 푼 없이 다 떨어진 남루한 옷차림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목숨은 건져서 돌아와서 그렇게 뛸 듯이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때 돌아오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이 고생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6.25 때는 산골 마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산골 마을이. 산골 마을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국군이 와서 지배를 하고 밤에는 인민군, 빨치산들이 와서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낮에 햇볕이 떠 있을 때는 국군이 지배를 하고 달이 떠 있을 때는 인민군들이 지배를 하고 낮과 밤이 정권이 바뀌어요.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무학, 글을 모릅니다. 그런데 별명은 변호사예요. 동네 변호사. 모르는 거 빼고 다 압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정청래는 어머니를 닮았다고 해요. 모르는 거 빼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촉이 좋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요. 그리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어머니랑 아버지랑 부부싸움을 했을 때 아버지가 한 번도 이기는 걸 못 봤습니다. 항상 어머니가 이겨요. 그래서 국군과 빨치산 인민군들이 밤낮으로 지배를 하니 목숨을 부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립 외교를 해야 되는 거죠. 국군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국군도 도와주고 빨치산들이 와서 총 들고 밥하라고 그러면 밥해서 주고 이제 서로 똑같이 5대5로 중립 외교를 펼쳤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인민군들이 생각했을 때 저 집은 우리보다 국군들 편을 더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지고 나서 빨치산들이 집으로 총을 들고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있는 논바닥에서 여러분 드라마나 소설, 책에서 배웠던 인민재판이라는 걸 합니다. 아버지를 세워놓고 인민재판을 합니다. 그때 인민재판의 결과는 총살형이었어요. 아버지는 총살형을 당하러 인민군들한테 포획이 돼서 결박이 돼서 사형장으로 총살장으로 끌려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거기에 한번 총살장에 끌려가면 걸어서 나온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총살을 당하면 인민군들이 그 다음 아침에
해가 뜨면 인민군들은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그러면 그때 가서 시신을 수습해 와야 되는 거예요. 서미화 의원님, 근데 안 돌아갔어요. 서미화 의원님 남편이 그런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 아니 요청할 수가 없지. 되는 게 없어서 쫓아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총살장으로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그런데 안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겠죠. 네. 그런데 밤 10시가 됐는데 아버지가 걸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살인문을 열고 나왔어. 살아서 온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는 뭐라 그랬어요? 정무적 판단이 매우 빠르고 정확하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고 신발 벗지 마세요. 신발을 못 벗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형님을 깨워서 업고 손단지 하나만 딱 머리에 이고 4km 야간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 있는 지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여러분 지서 알아요? 네. 파출소예요. 가서 우리 남편이 인민군한테 끌려가서 총살 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다 자수를 했어요. 그러면 자수를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수를 안 받아줍니다. 왜냐? 거기 가서 인민군들한테 끌려가서 살아나왔으니 너는 인민군의 간첩이다 이거예요. 간첩질 하려고 살려주지 않았겠냐?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한테 요 상황을 들어보니 갔더니 인민군들이 소 한 마리를 잡았대요. 그리고 소고기국을 주더래요. 먹으라고. 근데 안 먹었대요. 왜?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먹으면 뭐하냐고. 그래서 안 먹었다고,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 빨치산 중에서는 아버지 아는 사람도 있었대요. 야, 이 사람아 죽을 때는 죽더라도 먹고나 죽으라고 그러더래요. 안 먹었대요. 근데 자꾸 먹으라고 해서 먹었대요. 죽더라도 먹고 죽자. 근데 인민군들끼리 회의를 했대요. 이 사람은 죽이지 말고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살려주자고. 그래서 써먹자고. 그게 뭐예요? 간첩이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거냐고. 인민군들을 위해 도와줄 거냐고.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죠. 시킨 대로 다 하겠다고.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서에서 순경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남편이 말하는 것이 맞다. 살려고 거짓말을 했고 인민군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자마자 그래서 자수를 하러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봐라. 우리 남편 오자마자 신발도 안 벗고 곧바로 신고하러 왔다. 조금 더 망설이고 짱구를 굴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신발을 벗지 않고 자수하러 온 것으로 자수가 인정돼서 사는 거예요. 박수! 여러분 근데 박수치기 불편하신 분 치지 마세요. 정청래가 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박수치라고 했다고 또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요엘리탈리 어떤 유명한 여러분 다 아는 개그맨이 어디 가서 여러분 두 손을 올려서 박수 치세요 했대요. 몇천 명이 있는데 근데 한 분이 박수를 손을 못 들더래. 막 뭐라고 했대요. 왜 손 안 드냐고 봤더니 팔이 한쪽 없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 개그맨이 그때 너무 죄송하고 반성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 박수 치러 갈 때는 그 생각이 나서 조심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줘서 저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팔 올리기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웃기만 하세요. 웃는 것도 불편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빠른 정무적 판단으로 저희 가족이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25를 그렇게 겪었어요.
전쟁이 나면 이렇게 고생합니다. 저희 큰형님이 이제 커서 중학교에 간 거예요. 중3 때 공부를 잘했대요. 우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전교 1등. 우리 큰형님은 전교 1등까지는 못한 것 같다고. 근데 5등 안에는 든 것 같다고. 하여튼 공부를 잘했대요. 그런데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3 때 아버지가 학교에 가서 자퇴를 시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얘는 머리도 좋고 착하고 그러니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하면 얘는 큰 인물이 될 테니까 1년간 등록금은 내가 내주겠다. 담임 선생님이 그랬대요. 근데 저희 집 가훈이 뭐냐면 가오를 지키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큰형님을 자퇴를 시킨 거예요. 자퇴를 시키고 지게를 만들어줘서 아버지하고 큰아들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팹니다. 학교에 갈 애가 학교에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아버지랑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간 뒷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리고 그 큰형이 더 장성을 해서 이제 장가를 갔어요. 근데 저희 큰형수가 하필이면 저희 어머니 동네에서 또 똑같이 시집을 온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어머니 동네 완주군 운주면 삼북리에서 저희 또 큰형수가 어머니하고 똑같이 40리를 걸어서 또 시집을 온 거예요. 참 이게 드라마 작가가 쓰려고 해도 이렇게 쓰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밟아요. 저희 큰형수님도. 그래 와서 결혼을 하고 이제 어머니 입장에 손주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형수가 제 큰조카 5개월째 될 때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꼭 꽉 잡았나 봐요. 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임신 5개월인데 시어머니가 5개월 늦게 애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남 부끄럽기도 하고 또 큰손이 나면 해산도 도와줘야 되고 봐줘야 되고 그런데 본인이 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 3개월 때 큰 마음을 먹고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저를 떼려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근데 떼려고 보니까 왠지 죄를 짓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못 지우고 못 떼고 다시 왔어요. 집으로 와서 며느리 배를 보니까 며느리 배가 더 남산만해진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5개월 때 근데 우리 큰형수는 3달 그래서 저를 또 때려 또 간 거예요. 산부인과에.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니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이랑 뭐라 하더니 수술대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뱃속에서 어머니 이건 교부가 아니지요. 아니 둘이 좋자고 저를 가질 때는 언제고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저를 떼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의 첫 번째 투쟁은 생존권 투쟁이었어요. 나를 낳아달라. 나를 떼면 안 된다. 그래서 뱃속에서 제가 항의 시위를 했어요. 발로 차고 손으로 막 구외치고 수술하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애가 뱃속에서 놀기 시작하는데 얘가 꼭 알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얘를 띄면 2025년도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누가 하냐? 그리고 마포의 국회의원은 누가 하냐? 얘를 띄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 중지. 손을 들고 수술 중지하고 다시 옷을 입고 와서 남겨줍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뭐 국민의힘에서는 저를 안 좋아하겠죠. 그리고 우리 뭐 일반 국민들도 정청래 그러면 왜 저렇게 인상만 쓰고 있어?
뭐 그래서 비호감이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정치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된 거야. 정치 참 나빠. 제가 별명이 해보였습니다. 해보. 그렇게 잘 웃는다고. 웃지. 우리 어머니가 항상 했던 거야. 넌 그만 좀 웃으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제가 가요 톱10 인기가요 20에 나왔던 노래는 제가 다 부를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 그 노래책 있잖아요. 아무거나 저를 펼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있는 노래처럼 부릅니다. 그래서 한 800곡 정도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좋아하고 잘 웃고 그리고 공부도 좀 잘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이뻐했어요. 아이고 우리 막내 같은 애가 어디 있냐고. 이게 착하다고. 그런데 그것도 우리 어머니가 교육을 저를 잘 시켜서 그래요. 저희 동네는 산골 오지마을입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시집을 왔더니 할아버지가 밭 100평인가 200평인가 그거 하나 딱 줬대요. 그걸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춘궁기 때는 실제로 촉은 못 피했답니다. 보릿고개 풀떼 좀 끓여 먹고 그랬대요. 그래도 행복했대요. 근데 아버지 산이 아니라 할아버지 산을 물려받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 산이 좀 있었는데 집하고 한 1.5km 떨어져 있어요. 거기를 꽃갱이 하나 들고 그 산을 가서 산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 불에 타면 그 나무 뿌리를 캐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꽃갱이 하나로 일군 밭이 6,000평입니다.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든 이걸 보고 화전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하고 1.5km가 떨어져 있어요. 6,000평이. 6,000평이면 밭이 엄청 큰 겁니다. 이동수단은 지게밖에 없어요. 왜? 도로가 없으니까. 산길 조그만 오솔길이니까. 그럼 1.5km에 6,000평에서 지은 밭작물을 다 지게로 저 나르고 추수를 해야 돼요. 또 봄이면 거기에 씨앗, 거름을 다 지어 날라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 가니까. 제가 평생 동안 어머니 아버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학생이 무슨 공부냐, 일하러 가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공부하라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 되면 너무 싫어요. 하여튼 저도 이제 제가 6살 때부터 라디오가 저희 집에 유일하게 있었는데 라디오에 나온 노래, 유행가를 제가 듣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살, 5살 요때부터 제가 우리 동네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친구들이 마시러 와요. 그러면 제가 춤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데뷔곡이 장미화의 안녕하세요 이 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나라 생각했죠. 이 노래를 제가 처음으로 데뷔곡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친구들이 와서 10원씩 줘요. 공연료로.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라면 땅 사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6살 되던 해 어머니가 논밭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하신데 저녁상 물리면 어머니가 혼자 독학으로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학이라고 했잖아요. 글씨를 몰라요. 못 읽고. 근데 어머니 스스로 1년간 제가 6살 때 한글을 깨우치죠. 그러더니 제가 7살 되니까 1년 동안 한글을 다 깨우치고 나서 막내 이리 와라. 그리고 호롱불 밑에서 밥상에다가 노트를 꺼내놓고 연필로 저한테 가나다라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머니한테 한글을 배워서 제가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7살 때. 저희 동네에서는 신동이 나타났다. 왜? 학교 갈 때 자기 이름 쓰고 가는 애가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저는 이름뿐만 아니라 한글을 다 깨우쳤어요. 그리고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서명원님 아세요? 책 맨 앞에 있는 박정희가 1968년 12월 5일 날 제정했던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있어요. 어머니가 입학 전에 국민교육헌장은 읽고 쓰고 외우고
학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살 때 국민교육헌장을 읽고 쓰고 외웠습니다. 그때 외웠던 것이 지금도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민족 종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우리의 되살려 안으로 자주국민과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쭉 나가는 거예요. 자, 7살 때 외운 거예요. 그걸 깨우치고 숫자는 1부터 만까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고 제가 학교에 갔으니 저는 우리 동네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은 천재였습니다. 학교를 입학을 딱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그래요. 교실에서. 이름 쓸 줄 아네 손 들어. 제가 손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름 써봐. 칠판에 병목으로 정청래 딱 썼더니 정청래 반장. 그래서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반장 시키려고 저한테 한글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 반장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장은 아침 조례할 때, 종료할 때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그게 난 좋더라고. 내가 막 아이들한테 막 구령을 하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요. 너는 반장이니까 6학년 누나들이 와서 교실 청소를 하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책걸상을 1년로 맞추고 가라.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날씨판에 그림을 붙여라. 날씨가 맑으면 햇님 붙이고 비가 오면 우산 붙이고 날씨가 흐리면 구름을 붙이거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일주일까지는 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니까 애들보다 1시간 늦게 가는 거야. 빨리 가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왠지 막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 한 달 지나니까. 그러니까 2달 전에 너무 싫어 이게. 애들보다 1시간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정청래 최초의 학예 전국 구상을 합니다. 반장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내가 여름방학 한 달 내내 반장을 그만둘 것인가 계속 할 것인가 그 구상을 하고 개학 첫날 제가 중대 발표를 합니다. 선생님이 아침 저녁 시간에 이제 반장 인사해 그러니까 일어나서 차라리 경례를 했는데 안 합니다. 제가 왜 반장 이거 안 하냐고 선생님이 막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인사하라는 거예요. 안 했어요. 일어나서 손을 번쩍 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반장직을 사퇴합니다. 반장 사퇴 선언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지지 않고 딱 뭐라 하냐. 너는 미성년자라 자기 결정권이 없다. 어머니 모시고 와. 그래서 제가 어머니 밭에 일하는 데 가가지고 어머니 저 반장 사퇴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뜻밖의 반응. 감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야 뭐 자식아 내가 너 어떻게 해서 너 반장을 시켰는데 네 맘대로 그만두냐고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저를 죽일 듯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걸음 하나 살려라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 뒷동산에 있는 무덤이 있는 산소의 가운데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몸을 숨기고 밤이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해가 지니까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저희 동네는 산으로 다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밤에 특히 소리를 지르면 동네방네 다 들립니다. 청래야 밥 먹으러 와라. 묵묵부답 가만히 있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져요. 청래야 밥 먹으러 와라.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가 지는데 무섭더라고. 그런데 납작 엎드려가지고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지나니까 어머니가 이제 울부짖기 시작해요. 울면서 청래야 밥 먹으러 와라. 안 가요. 밤 11시쯤 됐던 것 같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백기를 들었어요. 청래야 밥 먹으러 와라. 그까짓 반장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 말을 믿고 내려갔어요. 집에 내려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손을 딱 잡더니 누구 마음대로 반장 그만둬. 절대 안 된다. 반장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또 최초의 단식 투쟁이 시작됩니다. 밥을 안 먹었어요. 옛날에는 밥 한 끼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밥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밥을 안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큰일 난 거예요. 이 애가 밥을 2끼를 굶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까지 굶으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그까짓 거 반장이 뭐라고 밥까지 이렇게 굶고 그러냐, 밥 먹어라. 안 먹었어요. 밥 먹어라. 안 먹었어요. 알았다. 학교 가자. 그래서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교무실에 가서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우리 아들 반장 사퇴 선언을 어머니로서 이놈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장을 그만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너무 어려웠던 그런 동네고,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항상 일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얼마나 어린 아이예요. 근데 아버지가 꼬마 지게를 만들어줘서 겨울방학 때는 아버지랑 산에 나무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면 소 풀 뜯기는 거, 소 꼴 보내는 거, 그리고 소죽 끓이는 게 제 담당이었어요. 부모님은 논밭에 가서 일하시니까 집에 소꼴배다가 소죽 끓여서 퍼주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소죽 끓이는데 그 위에 보면 마늘 같은 거 말려놓는 게 많았어요. 마늘 농사해가지고.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마늘을 꺼먹었습니다. 소죽 끓이면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마늘은 엄청 먹었어요. 옛날에도 당구신에 나오잖아요. 마늘하고 쑥 먹으면 사람이 된다고. 제가 그때 마늘을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이 됐습니다. 무지하게 먹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토요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5학년 5월 5일 날도 5월 4일 날 선생님이 내일은 어린이날이니까 마음껏 뛰어놀아 그러는데 아버지가 5월 5일 날 아침 되니까 학생이 무슨 축구냐, 나 축구하러 간다고 하니까 이래라. 그래서 푸세식 변소에 있는 그 냄새나는 거름을 산 400m 높이를 지어서 올려서 넘어서 한약재 부자라고 있습니다. 그 부자한테 거름을 내는 일을 하루 종일 하면서 지게 지고 올라갈 때 애들 축구하는 소리 들으면서 울고, 지게 지고 내려오면서 애들 축구하는 모습 보면서 울고, 하루 종일 제가 울고 다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인생이 뭐고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래서 제가 저녁 안 먹고 부엌에 갔어요. 부엌에는 저희 동네에는 항상 청산가리가 있었습니다. 찬장 오른쪽 밑에 하얀 접시 위에 하얀 청산가리가 있었습니다. 사인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시골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뭐하니 내가. 어린이날도 놀지도 못하고 일했는데. 그래서 그걸 먹고 죽으려 했더니 하필이면 그날따라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없더라고. 꼼잠 됐었잖아. 개울에 풀어가지고 고기 꺼먹고 뱉다 가지고 먹고 이런 걸로 이제 쓰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청산가리 어디 갔냐고 먹고 죽으려고 했다가 어머니한테 지지게 혼났어요. 6학년 때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없고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전도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 집 딸이 우리 학교에 전학을 왔어요. 6학년 때. 그런데 제가 하필이면 그날 우등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애가 와서 전학을 와서 인사하고 앉았는데 그 다음에 순서가 제가 와서 우등상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 나오라 해서 우등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걔로서도 저렇게 생긴 애가 우등상을 받네? 제가 반장인가 보지? 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사랑이 싹 트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시골에서 있는 애들은 저는 6학년 때까지 검정 고무신, 빡빡머리, 그리고 옷은 흰색, 검은색밖에 없어요.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애들도 머리를 밑에 뒤에 쫙 잘라가지고 뒤에 머리가 또 나면 보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런 머리만 있는데 얘는 머리도 길고 약간 웨이브도 있고 옷도 알록달록하고 있고 얼굴도 새카만 게 아니라 복숭아 피부야. 그리고 생긴 것이 서미영원처럼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공주처럼. 근데 그런 애들 난 처음 봤어요. 난생. 이렇게 이쁜 애는. 근데 하필이면 내가 우등상을 받자마자 걔랑 눈이 마주쳤으니까 사랑이 엄청 싹둑했지. 막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그 금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이번 주 일요일 날은 꼭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왜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는 거 너무 싫어해요. 아버지,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유는 말할 수 없어. 걔를 보러 가야 되잖아. 막 통사정을 했어. 내 아침 일요일 날이 됐어요. 그날이 하필이면 콩타자라는 날이에요. 집하고 1km 떨어진 밭에서 제 4살만 위에 형이 있어요. 콩타작을 하니까 아버지는 콩타작기 탈북기에다가 콩을 타작해야 되니까 저하고 4살 많은 형한테 그걸 지어서 날르라는 거예요. 지게로. 아침부터 그래서 콩을 지어 날렸어요. 지게에다 잔뜩 찌고. 근데 한 번이라도 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많이 짓잖아요. 그래야 빨리 노니까. 그래서 진짜 견디기 어려울 만큼 콩을 잔뜩 찌고 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2시쯤 된다 봐요. 교회 끝날 때쯤. 그 시간대는 피해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콩을 잔뜩 쥐고 집을 가는데 걔가 교회에서 교회 끝나고 내려와. 그리고 개울가로 오는데 개울가에 나는 오르고 있는 거예요. 운명적인 만남. 나는 콩줄기를 쥐고 집을 가고 있고 얘는 교회 끝나고 개울가로 가고 있고 점점 더 거리가 가까워져요. 야, 이 피하고 싶은 만남. 근데 하필이면 바로 그 앞에 한 10m, 한 15m 떨어졌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부니까 지게에 졌던 콩이 균형을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잖아요. 장대기를 받치고 안 넘어지려고 바닥바닥 덕덕하다가 걔 한 5m 앞에도 꽉 넘어지고 말았어. 어찌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초등학교 6학년 사춘기인데 알고 다 아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떼꼬장을 흐르고. 근데 걔가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그래 개구리처럼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마에 땅을 대고 걔를 안 봤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얘는 다친 줄 알고 자꾸 와서 어깨를 이렇게 흔들면서 내 이름을 알게 됐잖아. 우등산 받은 애. 너 정청래지? 나는 지금 이마에 땅을 대고 얼굴을 숨기고 있는데 너 정청래지? 많이 다쳤니? 많이 아프니? 이렇게 해서 서울말실 쓰는 거야. 우리는 니자 쓰면 막 미쳐버려. 우리는 그래 너 다쳤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얘는 너 다쳤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말씨로. 그러니까 막 더 미치겠어요. 안 가. 난 내 얼굴 보여주기 싫은데. 그래서 가라고 안 가요.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그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았는데 애를 떨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저리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만큼 몰려났어요. 그런데도 안 가고 계속 지켜봐. 어떻게 땅에 흐트러진 콩줄기를 다시 지게에다가 다시 다 주섬주섬 얹어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한 번 지게졌다가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평지에서도 그래요. 안 일어나지는 거야. 그럼 걔 앞에서 또 까닥 넘어지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다 떨면서 간신히 일어났어요. 천만다행으로 넘어지지 않고 집으로 가서 그 콩줄기를 내려놨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함정하겠어 막. 그래서 그날도 하루 종일 울면서 콩줄기를 저 날랐습니다. 네. 그렇게 시골에서 살았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우리 동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이 목표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면 국절, 대부분 공장 가요. 근데 우리 때는 좀 나아져서 대부분 중학교는 갔어요. 근데 중졸로 끝낸 애들이 많습니다. 고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동네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저희 동네는 짧게 말하면 충청도를 말 길게 하는 거 싫어해요. 청래는 서울에 있는 대학 갔대야. 이거 너무 길어. 청래는 서울대 갔대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줄여서 서울대 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이고 그 집은 이제 고생 끝났어. 아이고 청래가 서울대 갔대야.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월급 따박따박 받아서 아이고 그 집은 이제 고생 끝났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어깨에 탁 힘주고 막 다니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수배를 받았어. 안기부 특급 수배를 받았어. 경찰들하고 안기부 직원들이 저희 동네를 쳐들어간 거예요. 저 잡으러 왔다고. 제가 서울 총학생회 사무실에 있는지 뻔히 알면서 잡으러 가. 없는 줄 알면서. 그리고 이 집 저 집 쑤시고 다니고 있어. 총래 잡으러 왔다고.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고 그 집 양짓도 막내 아들이 이제 끝났어. 신세 조졌어. 이렇게 이제 빨간 줄 올라. 취직도 못하고 걔는 이제 폐인이 돼. 동네에서 이렇게 숨거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얼마나 그간 열이 받았겠어요. 그 아버지 술로 지내는 거야. 그럼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막내야, 내가 경찰관들한테 잘 얘기해놨다. 자수만 하면 구속은 면하게 해준단다. 얼른 자수해라. 자수를 어떻게 합니까? 수배 생활 석 달을 하다가 새벽 1시에 후배 자취방에서 잡혔어요. 저를 미행한 뿌락지가 있었어요. 그 후배 자취방이 누구냐? 박시영 TV의 박시영 매집이었어요. 제 후배입니다. 잡혀가는데 어디로 잡혀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봉고차로 끌려가는데 유리창을 열려고 딱 밖을 보려고 했더니 당수로 제 뒷목을 딱 쳤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개를 쭉 떨어뜨리고 형띠가 풀려진 상태에서 4명이 바둑 아다리 치는 것처럼 하고 을지로 어느 호텔 2층으로 올라갔어요. 가자마자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노란 장판이 있는 아주 넓은 방에서 저를 옷을 벗기고 팬티 하나 입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게 하고 손을 묶고 4시간 동안 고문 폭행을 했습니다. 수건으로 눈을 가린 상태이기 때문에 발길질, 손길질이 어디에서 날라오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두탁한 발이 와서 이마를 치면 뒤로 발라당 넘어져서 쭉 미끄러져서 머리로 벽을 찍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방의 끝이구나. 다시 또 주먹질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으로 쓰러져가지고 쭉 밀려가서 또 머리에 벽으로 찢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항의 수단이 없어요. 근데 제가 다짐했습니다. 아프다고 울지 않기. 그만 때리라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기. 다시 엉금엉금 기어나서 방 가운데 앉아 있기. 그만 때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기. 이런 걸 제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4시간 동안 격렬하게 맞았어요. 4시간 동안 저는 그만 때려달라고 빌지 않았고 방 가운데 처박혀서 그냥 수소박혀 있는 채로 있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나왔고 울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가 세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때 앉아서 그래요. 제가 정신승리한 거예요. 그렇게 4시간을 폭행을 당하고 서울구치소에 가서 석 달 살다가 그때 50 청문의 국면 때문에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 누나 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제가 석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6.25 때 아버지한테 했던 말을 나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신발 벗지 마. 아니 아들이 석 달 징역 살고 왔는데 미워서 그런가? 신발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못 벗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쟁반에다가 생두부 2모를 갖고 와서 먹어야 신발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모를 먹었어요. 여러분 생두부 1모는 먹을 수 있는데 2모는 불가능합니다. 2모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입을 벌리고 강제 투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생두부 2모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저를 끌어안고 우셨어요. 아이고 눈물 나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막 어렵고 결정적인 순간에 많이 울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끌어안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2번 다시 감옥 가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생두부 두부를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생각해가지고 두부를 갖고 온 거였어요. 근데 저는 불효자식이죠. 그 다음에 또 2번째 징역을 갔습니다. 89년도 미 대사관저 정보농성 사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저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이 89년 10월 15일 날 미국을 가기로 했고요. 근데 우리 농민들, 축산업자들, 어민들 이런 분들이 농수산물 수입 개발 압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들어주고 보면 안 된다고. 그거 외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지나갈 때 전경들한테 방패로 머리를 찍혀가지고 제가 왼쪽 여기 정수리 옆에 방패를 찍혔어요. 그래서 10바늘을 꿰맸습니다. 저는 단식 투쟁은 가능하지만 삭발 투쟁은 불가능합니다. 머리 빵꾸난 게 보여가지고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남대문 경찰서 뒤쪽에 있는 병원에서 CT, 엑스레이 이런 거 찍고 병원 의사가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납니다. 머리를 다쳤으나 머리는 정상이다. 그래서 이 압박붕대 감고 미이라처럼 제가 뉴스데스크에 출연했어요. 그리고 뉴스데스크 보면은 아주 깡말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75에 73, 4kg. 대한민국 꽃중년 나이에 스탠다드 체형인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백화점 양복사를 가는 걸 좋아합니다. 가면 여청호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의원님은 아무 옷이나 다 맞아요. 근데 그때는 52kg 나왔습니다. 못 먹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그 상태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니 저희 형수가 시골에 가서 텔레비전 뉴스를 일주일 동안 껐다고 했습니다. 충격받을까.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다시 또 갔죠. 갔는데 제가 징역을 살아도 그냥 살지 않고 옥중투쟁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탄원서, 항소를 많이 써주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촉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추석도 설 때도 안 오니까 우리 둘째 형수를 앉혀놓고 막내 어떻게 됐지? 그랬더니 어머니 사실은 이만큼 저만큼 해서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다음날 면회를 오셨어요. 그랬더니 서울구치소장이 옥중투쟁위원장 어머니가 면회를 먼 길을 오셨으니 특별 면회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유리창 사이를 하는 게 아니라 손잡고 하는 면회 1시간인데요. 55분간은 울기만 하셔요. 근데 교도관이 쓸 게 없어. 울기만 하니까. 흐흐흐, 크크크 이런 것밖에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어머니 시간 다 됐어요.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내야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나 간다. 그 말씀을 하시고 보안과 앞마당을 비쩍비쩍 걸어 나가시는데 그 걷는 뒷모습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보안과 철문을 탁 잡더니 저를 한번 보면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서 있는데 어머니가 잠깐 망설이더니 그냥 나가셨어요. 그것이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걷는 마지막 걸음일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징역 2년을 받고 목포교수에 가 있는데 거기서도 옥중투쟁위원장을 셀프로 임명하고 열심히 옥중투쟁위원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4살 많은 형이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너 석방되면 기다렸다가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2년간은 못 기다리겠다. 저는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좀 불만이었던 것은 구속되면 해방감을 맛보고 싶은데 구속돼 있으니까 다른 건 다 좋다 이거야. 형이 결혼하는데 근데 하필이면 왜 결혼식 장소가 수원 해방교회냐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해를 했어. 근데 추우신 어머니가 못 걸으신다. 매일같이 걷게 해달라고 우신다. 너 나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가 저 면회하고
3일 후에 충격받아서 도라지밭에서 쓰러지셨어요. 그거를 우리 가족들이 안 알렸어요. 한 5, 6개월 동안 저한테 숨기고, 그랬다가 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면서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서미와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미쳐버려요. 전라도 사투리로 진짜 미쳐버려요. 한번 해봐, 심정.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려. 그리고 울고 있어 지금. 이거 눈물 좀 닦고. 왜 자기 일도 아니고 남 얘기 들으면서 우냐고. 내가 울면 내가 울어야지. 환장하겠더라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밥도 먹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만기 출소를 해서 2년 징역 살고 나와서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작아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근데 어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막내야,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요즘은 용어를 이렇게 안 쓰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을 실감나기 위해서 제가 쓰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한 말 그대로. 요즘 이런 말 쓰면 엄청 공격받고 비판받고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대로 얘기해요. 아이고 청래야,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안진뱅이도 다른박질을 하고 눈먼 봉사도 안경 안 끼고 세상을 훤하게 본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꼭 가자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 암 환자 50명이 죽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1명 죽어나가고 내일 2명 죽어나가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가 착하게 살아야 우리 어머니한테 효험이 있겠지. 그리고 정말 착하게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암 환자 50명을 제가 케어를 했습니다. 식판 날라드리는 거, 대배장에 이동하는 거, 그것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환자 가족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근데 오늘 1명이 죽어나가면 그 다음날 1명이 또 들어오고, 오늘 2명이 죽으면 내일 또 2명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한 달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하루에 예배를 5번 봅니다. 그 암 환자들 케어하고 도와드리는 일도 해야 돼요. 어머니 식판, 식사도 봐드려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 대소변도 봐드려야 되고, 하루에 5번 예배 보고 중간에 쉬는 시간은 작업을 나가요. 사바고 곡괭이 들고. 하루에 2시간을 못 잡니다. 그렇게 한 달을 살았어요. 착하게. 그랬더니 11kg가 빠져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한 달쯤 지났을 때 막내야 앉아봐라.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 살자고 너 죽이겠다. 엄마는 못 걸어도 좋다. 집에 가자.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걷게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4년간 누워 계셨는데, 제가 가끔 내려가면 장병의 효자 없다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서로 모시고. 근데 기간이 딱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머니 방에서 그 얘기를 들어요. 부부싸움은 아니지만, 아니 뭐 큰형님 내가 왜 안 모시고 갔지? 뭐 어쩌고. 근데 어머니가 그걸 들으면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조용히 아무 말 않고 걸어서 나와서 서대전역에까지 걸어가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으면 내가 모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럴 형편도 못 되고 2주에 한 번씩은 내가 내려가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내려갔습니다. 대전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가오가 확 살아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필요 없다고. 손녀딸 필요 없어. 우리 막내가 왔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1박 2일 동안 저만 있으래요. 그러면 그 방에서 굉장히 구수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어머니랑 1박 2일을 지냅니다. 어머니가 대소변을 하면 제가 그걸 다 받아내고 마른 수건으로 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 중에서
어머니 몸을 닦아드린 분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 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닦아드렸어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지 그럴 때마다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어머니 오리지널 버전이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이상하게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드리면 꼭 그럴 때마다 민망한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막내야, 내가 참 젊었을 때는 젖이 좋았는데 이제 조금 방태이가 됐다. 내가 근데 첫 동냥은 안 했다. 이게 자부심이에요. 어머니가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는 젖동냥을 많이 했답니다. 우유 같은 게 없어서.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돌아가실 때까지 자부심이었어요. 나는 젖동냥을 안 했다. 어머니 항상 그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그러면 그럴 때 닦아드릴 때마다 어머니가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도 약간 좀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없애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랬는데 얼마 지나서는 그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 말씀 할 때가 좋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내야, 어머니가 오래 못 버틸 것 같다. 얼른 내려와라. 그래서 제가 서울 마포에서 대전까지 1시간 10분 만에 내려갔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요 강연할 때 여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꼭 눈치 없는 어떤 사람이 그 순간 손들고 얘기해요. 속도 위반했네요. 이렇게. 알았다고, 속도 위반했다고. 지금이라도 범칙금 내라면 낼게요. 임종을 못 볼까봐 진짜 빨리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제가 우리 큰형님이 귀에다 대고 어머니 진짜 아들 막내 아들 왔으니까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가 마지막 안간힘을 써서 윗 눈꺼풀을 끌어올립니다. 팍 떨면서 제가 울고 있고 무릎 꿇고 어머니 눈동자를 보고 있고 제 눈동자와 어머니 눈동자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좌우로 한 번, 아래 위로 한 번 제 눈동자를 보시고 나서 제 눈동자와 어머니 눈동자가 마주친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눈을 못 감고 돌아가셨는데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눈을 쓰다듬어 주셔서 눈을 못 감으셔.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이 막내야, 어머니가 그래도 너를 참 이뻐하셨다. 네가 감겨드려라. 그래서 제가 울면서 어머니 편하게 가시라고 그랬더니 제 손길에 따라서 그때서야 눈을 감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커서까지 존경하는 인물을 써라 그러면 딴 사람 안 씁니다. 박순분 이렇게 씁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제가 제일 좋아하고 따랐던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 이럴 때 보면 우리 어머니 얘기를 페이스북에 많이 씁니다. 그때 우리 누나는 한 명 있는데 5남매 중에 사남이었는데 우리 누님은 그렇게 아버지가 그게 또 우리 누님을 이뻐했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57년생. 야, 너는 맨날 왜 어머니 얘기만 쓰냐?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아버지 얘기도 좀 써라. 그러면 한 10% 정도 아버지 얘기를 씁니다. 저는 근데 어머니가 좋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도 제가 10번째 막내고 우리 아내도 10번째 막내이기 때문에 제 서재에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영정 때 썼던 사진을 제가 놓고 가서 문안인사도 드리고 합니다. 2년 6개월 전쯤에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사진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막내야, 너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 술 좀 그만 먹고 다녀라. 너도 네 건강을 생각해야지.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전에 술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맥주 한두 잔, 한 잔, 반잔 이 정도 먹어요.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얼굴이 그래서 좀 좋아졌대. 까맣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머니 얘기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아들들, 어머니, 아내, 내비게이션 여자 목소리는 꼭 경청해서 실천해 하시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2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몸이 불편해서 장애를 가진 분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태어났던 1921년 104년 전 그때 이 한반도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100년 후의 세계를 꿈꿨을 겁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없어서 겨울이면 얼음물을 깨서 세수했던 사람들은 온수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걸어서 4km, 5km를 걸어 다녔던 사람들은 자동차, 버스 타고 다니는 걸 얼마나 원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2025년 9월 2일은 우리 박순분 여사 같은 사람들이 꿈꿨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박순분 여사 같은 수많은 어머니들 그리고 시어머니 동네에서 똑같이 시집 와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큰형수님 김유순 큰며느리 같은 며느리들 우리 아버지 정해일 선생 같은 아버지들 지금 87세로 살아가시는 우리 큰형님 정학래 큰형님 같은 형님들이 일제치하 한국전쟁 보릿고개 군부독재 시절을 다 겪으며 그것을 이겨내며 살면서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할 때도 그리고 과정에도 오늘도 우리 어머니가 꿈꿨을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일제치하 때는 독립된 대한민국을 꿈꿨을 것이고 6.25 때는 남편이 총살장으로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꿨을 것이고 공부 잘하는 첫째 아들 퇴학시키고 산으로 장작표로 지게 지고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삼시세끼는 걱정하지 않고 그래도 애들 고등학교까지는 가르칠 수 있는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 막내 아들 안 날려다가 나왔고 처음으로 동네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보냈더니 감옥 가고 징역 가고 군부독재와 싸우다가 머리 깨지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민주국가를 꿈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나, 형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름 모르는 어느 골짜기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명예도 없이 대한민국을 읽어왔던 숨은 주인공들이고 그분들이 꿈꿨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분들 생각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처럼 선배 없이 후배 없고 뿌리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꽃과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행복은 어쩌면 그 100년 전부터 수없이 어려운 고비 역사의 골목을 누벼왔던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큰며느리, 큰형님들이 일궈놓은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산부인과 가서 저를 안 닦고 저를 뗐으면 아이고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안기부에 끌려가서 을지로 어느 호텔에서 지금도 저는 이름을 모릅니다만 어느 호텔에서 4시간 동안 고문 폭행을 당했던 저의 과거의 모습도 생각하면서 저는 하루를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몸은 좀 불편하지만 마음이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감옥 1.04평 독방에 살면서 몸이 구속되어 있지만 독서를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정신세계만은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자유롭게 동서고금을 넘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대한민국과 우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여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서미화 의원님이 얘기했던 장애인의 정치 참여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 정책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장애인 정책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들께서 어렵지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서미화 의원과 저와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어깨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행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국민과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신 특강이었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해 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말이 길었는데 혹시 질문 한두 분 정도 있으면 받고. 김병주님 죄송합니다. 강연하러 오신 것 같은데 20분이나 더 지났는데 네 한두 분 뭐 궁금하신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시오. 마이크. 당 대표님 17대 때 저하고 같이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제 뒤에 휠체어 많이 들어주시고 했죠. 네. 그 기억 납니다. 지금의 모습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얘기에 제가 또 새롭게 정청래 당대표님을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 서미야 의원이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함께하고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당대표님께서 하셨는데, 먼저 앞서 서미야 의원이 여러 장애인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장애인 정책들에 대한 많은 그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많은 공약들을 다 정말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계에서 끝없이 요구해 왔던 것이 대통령 직속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입니다. 이거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돈이 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미야 의원님이 대표적으로 이 법을 여러 국과 함께 병행해서 하더라도 당대표님과 정책의장님과 원내대표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대표님께서 이재명 정부에서 제가 17대 때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 법을 꼭 서미야 의원이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인할 수 있도록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꼭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보다는 서미야 의원님을 이재명 대통령이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하시지 그래요? 네. 당이 뒷받침 해주셔야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서미야 의원님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야 의원님 법 만들었어요? 네. 그 내용 중에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가 되는데 그걸 꼭 내야 된다는 네. 하여튼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요. 근데 서미야 의원님이 말하면 더 대통령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데. 하여튼 같이 잘 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마이크 드리세요. 예? 마이크 왜 안 줘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에서 온 김경미. 네. 같이 사진도 찍고 당대표로 당선된 걸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저 지지했어요? 네. 예. 서미야 의원과 달리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를 거쳐서 지역을 당선된 지금 현직 의원입니다. 제주도요? 네. 제주도 도비례. 도 비례를 하고
재선은 지금 지역구. 네? 지금은 재선 지역구. 아 재선 어디에요 지역구가? 삼양봉계입니다. 네? 삼양봉계, 제주도 삼양봉계. 무슨 군이에요? 제주시. 제주시.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당에서가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비례하고 지역구를 겹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조금 그냥 퉁으로 전문용어 퉁으로 그냥 제안을 하자 그러면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여성 청년하고 같이 장애인도 할당 의무제라든가 가산율과 가산점과 관련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보도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가 그 전체 지방 의원들이 3,859명입니다. 근데 우리 장애인은 62명으로 1.6%거든요. 아까 당 대표님께서 우리 인구 비율로 장애인이 5%라고 했는데 5%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시는 걸 듣자마자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약 남발 막 이렇게 공약하지도 모르니까 제가 아직 지방선거 기획단은 보고를 아직 못 받았어요. 제가 사실은 지방선거 기획단은 꾸렸고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를 받아보고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 조남이 어떻게 된다고? 김경미입니다. 김경미 제주 내일 강의가 또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주도 김경미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으니 잘 반영하도록 하세요라고 제가 지방선거 기획단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 드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구 비율로 맞추겠다는 거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인구 비율로 맞추겠다는 걸 좀 기억하겠습니다. 그건 의원님이 말씀하셨지 제가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예. 네, 또 감사합니다. 네. 저기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대표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험지 경남도당 장애인위원장 정병현입니다. 네. 아까 우리 서미화 위원장님께서 중앙당에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주사 하니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추석 이전에 장애인위원회 설치하겠다라는 공약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어요? 장애인 정부를 아, 예, 그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얘기했고요. 저희도 얘기했고, 그래서 장애인국을 설치를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당직자를 배치하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법에 중앙당 당직자는 100명 이하로 해라 이렇게 쿼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이제 개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100명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사무총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일단 우선 당장 빨리 해야 되니까 겸임이라도 장애인국 만들어서 장애인국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무국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고 100명이 저촉되지 않고 그냥 계약직으로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은 생각해서 빨리 저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제가 오늘 강연하러 가는데 그 분명히 질문이 나올 텐데 뭐라고 답변하냐 그랬더니 오늘 얘기된 대로 그대로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얘기합니다.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큰 그 가정사 듣고 제가 너무나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 농아인들 같은 경우에 정보 접근에 굉장히 느리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TV 그리고 미디어 방송 수어통역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수어통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증이 되지 않은 수어통역사들이 많다 보니 저희 농아인들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통역사에 대한 검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어통역사 검증법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검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 농아인들한테 피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도 봤을 때도 다른 나라에서도 수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호 검증법이라든지 이런 방법 여러 가지 실험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TV에 나오는 수호 통역사들이 그 수호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 농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호 통역 관련 검증 관련된 법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포에 농아인협회 회장님 이두세 회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회장님하고 제가 잘 지내고 수어를 몇 개 배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무슨 뜻이죠?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좀 배우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럴 때만 배우고 잠깐 관심 갖고 저도 이제 뭐 바쁘니까 잊고 이렇게 사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또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우리 불세출의 영웅 소미와 우리 연찬님과 잘 상의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미 의원님 저 이제 가도 되죠? 네. 5시에 또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도 돼요? 네. 오늘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히 하세요. 고맙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